한동안 우리 또 뭐 매크로 안 봐도 되는 장입니다 했었는데 네. 또 이제 우리 성 과장님께서 한번 짚어주실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도 당장 뭐 한 달, 네. 두 달 이런 전망보다는 일단 최소 내년 전망, 길게는 이제 그 후년 전망까지를 네.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하면서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게 키가 뭐가 될까? 저는 그거를 좀 중심으로 오늘 준비를 했고 음.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이제 이 키를 가지고 여러 가지 가정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저는 이런 가정을 봅니다라고 오늘 결론을 내겠지만 네. 그 가정이 달라지면 그 결론도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구독하시는 분들도 제 가정을 최대한 좀 뭐 스터디를 해보시고 네. 그런 부분들이 달라지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본인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 게 나중에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마디로 지금 시나리오의 경우의 수를 따져 오셨다라는 네. 말씀으로 이제 저는 들리는데 하나씩 그럼 일단 네,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미국 주도의 계획 경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잠깐만요. 저 오타 아닙니까? 중국 주도가 아니고요. 아닙니다. 계획 경제 앞에 지금 미국 주도에 네. 원래 중국이 보통 계획 경제잖아요. 그렇죠. 저는 정확하게 풀네임을 말하면 미국 정부 주도의 계획 경제. 뭐 연준 이런 거 다 빼고 미국 정부 네, 주도에 미국 정부는 이제 경제를 계획하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계획을 하기 위해서 적자 국채도 필요하고 적자 국채를 통한 그 자금도 필요하다. 네. 왜냐하면 써야 되니까. 그거를 예. 단순하게 개인들 계좌에 꽂아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 5년, 10년 먹거리를 투자를 할 거다. 과거에 이렇게 글로벌리 세계화에 뿌려놨던 세계화의 그 공장들을 다 미국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기 위해서 미국은 지금 하나하나 계획을 하고 있다. 네. 이번에 이 계획 경제가 성공을 한다면 향후 더 강한 미국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결국은 부채를 풀고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이번에 하반기 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예. 거기서 만약에 한번 삐끗하면 이제 이 시나리오가 다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를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에 대해서 저는 오늘 핵심 키워드를 잡아왔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일단 처음부터 좀 어렵긴 해요. 2024년도 핵심 키워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저효과가 언제부터 다시 생기는가. 이거는 상반기 때는 저희가 인플레이션은 웬만하면 빠지는 추세였거든요. 뭐 MOM 기준으로 아무리 높게 나와도 왜냐하면 전년 대비해서는 빠지는 추세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네. 지금 2023년 상반기 네.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근데 2023년 하반기부터 물가 같은 경우에는 그 기저효과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2023년 하반기에 물가를 놓고 보면 다시 그래프가 올라가는 추세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전달 대비 얼마가 올랐느냐를 원래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연준도 그걸 더 많이 봐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전년 대비해서 지금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YOY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전년의 수치가 얼마였냐에 따라서 지금의 수치를 딱 놓고 보고 이게 얼마큼 올랐냐 막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네. 그게 전년 대비해서 9% 올랐다면 엄청 많이 오른 거고 예. 전년 대비 3% 올랐다고 하면 적게 올랐네? 2% 올랐다고 하면 진짜 안 올랐네. 2% 정도가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하반기 때 인플레이션이 이제 올라가는데 이게 다시 이 기저효과가 다시 언제 사라지느냐를 이거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적정 지급 준비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연준은 제가 인포맥스 처음 나왔을 때만 말씀드렸어요. 연준의 대차 대조표는 4개로 나눠지거든요. 네. 하나가 현금 통화, 그리고 번원 통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급 준비금, 지급 준비가. 그리고 세 번째가 영래포, 그리고 네 번째가 재무부 현금 계좌라고 불리는 TGA. 이 네 가지가 연준의 대차 대조표로 잡힙니다. 그 연준의 대차 대조표 우리가 뭐 8조 달러 있다, 9조 달러 있다. 이거를 쪼개보면 이 네 가지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순유동성이라고 하면 이 영래포와 TGA 계좌는 빼줘야 됩니다. 결국은 지급 준비금이 지금 얼마가 있냐, 연준의 네. 지급 준비금이. 그리고 지금 현금에 시중에 지금 풀려 있는 그 현금 지급 준비금은 미국의 은행들이 연준에다 연준에다가 박아놓은 그 지급 이렇게 네. 예치해 놓은 네. 지급 준비금. 네, 예치는 지금. 그래서 이 지급 준비금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시장의 유동성이 확 메말라 버립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이상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동안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거를 연준이 양적 긴축을 통해서 계속 뽑아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급준비금이 언제 이게 과연 좀 줄어들면서 시장의 유동성 긴축이 일어날까? 이게 줄어들면 실질적으로 연준은 양적 긴축을 멈출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내년에 아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영래포랑 TGA 같은 경우에 순유동성에서 빠지는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연준이나 재무부가 언제든지 지급준비금으로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이것도 순유동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원래는 양적 긴축을 하면 지급준비금에서 돈이 빠져야 되는데 양적 긴축을 했는데 연준이 TGA 자금을 지급준비금으로 끌어와서 이 양적 긴축한 자금을 TJ랑 네팅 시켜버린다.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아, 어렵죠. 상 과장님. 뒤로 이제 쭉 나갈 아, 거예요. 뒤로 네. 나가는데 지금 시작해서 네. 지금 7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벌써 이러시면은 우리 지금 가뜩이나 초저녁에 지금 네.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시달리신 우리 애청자분들 그냥 채널 돌리신다니까 아니면 끄고 그냥 네. 자, 저 일단 네. 궁금한 거는 네. 여쭤보고 가야 돼. TGA가 혹시 트레저리 제너럴 어카운트입니까? 네, 맞아요. 맞습니까? 네, 맞아요. 재무부가 현금을 갖고 있는데 그 현금을 연준에다 예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네, 되겠고 네. 재무부가 갖고 있는 현금 네, 맞아요. 그것도 연준에 있고 자 이제 지급준비금 하니까 영래포. 우리 라라라님 저 좋아요 부위원장님 라라라님이 하시는 말씀이 영래포는 아는데 지주는 이러셨어요. 지주? 야 영래포를 아시는데 지주는 모르시면은 자 저 지준이 소위 말하는 법정 지급 준비금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은행이 예금이 이 정도 되면은 네. 몇 퍼센트 정도는 예금의 몇 퍼센트는 지급 준비금으로 쌓아두라. 네, 쌓아두라. 그런데 맞아요. 또 거기 보면 또 익세스 리저브를 해서 네. 초과 지급 준비금이라고 네, 네, 있잖아요. 네. 지금 성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두 개 다 뭉뚱그린 거. 네, 맞아요. 예. 지금은 아. 뭉뚱그려도 상관없어요. 뭉뚱그려도 네. 상관없다. 그래서 그 지급준비금은 은행 너 최소한 이만큼의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어라. 그래서 그걸 연준에다 예치를 해놔라. 그래서 그것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시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유동성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돈들이 시장에 풀리면서 이 시장을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러면 하나만 더 공부하고 갑시다. 우리 라라라님은 이해하셨다지만 이 영래포가 아직도 익숙치 않으신 네. 분들이 많으세요. 네. 영래포 자금은 뭐죠? 영래포는 연준이 연준이. 예, 니네가 나한테 돈을 맡기면 내가 그거 이자를 줄게라고 하면서 만들어놓은 별도의 계좌입니다. 그러니까 시중의 유동성이 갈 데가 없으니까 영래포라는 또 다른 이제 뭐 예금 계좌를 만들어 놓고 네. 뭐 MF 너 돈 갈 때 너 채권 살 거 있어? 채권 살 거 없으면 이쪽으로 돈 넣어. 그래서 영래포라는 계좌를 따로 만들어서 그냥 MF 자금도 여기 영래포에 돈 넣어서 이자 받아가고 뭐 시중에 또 은행들이나 뭐 증권사나 다 돈 남는 돈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예. 돈들도 영래포 계좌에 돈을 넣어놓고 이자를 받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연준이 지급준비금은 시장의 유동성이 좀 긴축이 됐을 때 여기서 돈은 시장의 유동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돈을 계속 풀 수가 있는데 사실 영래포 계좌랑 TJ 계좌는 자기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를 하는 것은 저 연준이 네, 연준이 마음대로 풀고 싶을 쓸 때 수 마음대로 풀고 싶을 때 네. 마음대로 못 푼다. 물론 대차 대조표엔 다 잡혀 있지만 그래서 저는 순유동성을 계산을 할 때 항상 연준이 가지고 있는 대차 대조표에서 영래포 잔액은 빼야 된다. 그리고 TJ 잔액도 빼야 된다. 이게 실질적으로 연준이 컨트롤할 수 있는 순유동성이다라는 걸 해서 네. 순유동성 흐름과 주가의 흐름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네. 네. 뭐 안 봐도 비디오네요. 네, 순유동성이 늘면 주가 올랐을 거고 네, 네. 순유동성이 줄면 주가 빠졌을 거고. 맞아요. 네. 그동안 그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순유동성이 연준이 양적 긴축을 계속 하는데 연준의 지급 준비금이 안 빠지는 거예요. 안 빠져요. 네. 원래는 빠져야 되거든요. 빠져야 되는데. 예. 이게 보니까 영래포라는 계좌에서 이 양적 긴축이 되는 자금을 다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고 하면 영래포도 순유동성으로 넣을 수 있다. 왜냐하면 연준이 컨트롤이 이제 가능하니까. 네. 그게 올해 3분기까지의 장이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전 내년에는 이 TJ 자금도 언제든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연준에서 네, 재무부 자금을 네. 연준이 마음대로 할 막 수 있다. 시중에 네, 풀기도 하고 네. 왜냐하면 전준과 재무부가 합작한다면. 합작한다면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큰 흐름인데 이제부터 좀 그래프를 좀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시죠. 채팅창에서 너무 어려워, 이게 지금. KSLGOMDOC님이 오늘 정말 어렵지만 네. 핵심인 내용인 네. 것 같다고 그러시니까요. 저희 집중해서 네. 또 마저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예. 빠르게 넘어갈게요. 네네. 예. 이 그래프 한번 보시면 파란색 그래프는 미국 GDP 대비해서 미국 정부가 풀고 있는 재정입니다. GDP 대비? 미국 정부의 재정이 차지하는 비율. 노란색 그래프는 미국 GDP 대비해서 연준이 가지고 있는 대차대조표 잔액입니다. 이게 올라간다고 하면 연준의 자산이 계속 커진다는 거거든요. 노란색 그래프가 올라간다고 하면. 네. 네. 이게 2007년부터 거의 뭐 코로나 이전 끝나고 2022년까지 노란색 그래프는 쭉 올라왔어요. 그 연준이 그동안 GDP에서 차지하는 거를 연준의 대차대조표가 엄청나게 이렇게 비중이 크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과거 10년, 15년은 미국의 성장에 연준이 대부분 다 기여했다. 근데 이 파란색 그래프는 그냥 계속 그냥 기고 있잖아요. 미국 재정은 실질적으로 미국 GDP에 큰 영향을 안 줬다. 그 비율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으니까. 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노란색 그래프는 축소. 왜냐하면 연준은 계속 대차대조표를 축소할 거잖아요. 예. 근데 미국 정부는 향후 2034년까지 재정을 풀기로 이미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고 하면 현재 미국 재정이 6.4조 달러 정도를 풀려고 올해 같은 게 그렇게 푸는데 2033년도가 되면 9.3조 달러까지 푸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지금은 미국 GDP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한 25%라고 하면 점점 늘려서 나중에 33%까지 차지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의 미국 GDP를 차지하는 거는 연준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무슨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이 달라질 거다. 그거는 민주당이 집권하든 공화당이 집권하든 대통령이 누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예. 상관없다. 네. 왜냐하면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그거는 향후 10년 동안의 그 계획을 이미 다 잡아놨고 그거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그 금액을 소폭 줄일 수는 있죠. 근데 그 방향성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앞으로는 미국 정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그 어느 때보다 주시해서 봐야 한다라는 말씀이시겠네요. 미국 정부가 재정을 풀고 어디에 지금 집행을 하고 있으며 그 집행이 과연 미국의 성장률을 경착륙을 시킬 거냐, 네. 연착륙을 시킬 거냐, 네, 네, 네. 아니면 노랜딩을 만들 거냐 미국 정부가 결정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앞으로는 앞으로 미국의 GDP 성장을 이끌 주체는 전 정부라고 거의 보고 있고 연준의 영향력은 연준은 도와주는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럼 하나만 신경 쓰면 되니까 네, 근데 이제 한쪽만 보면 되니까 좀 편해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경착륙이 와버리면 다시 또 뭐 금리 인하하고 연준 돈 풀고 하니까 다 달라지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마일드한 리세션 그리고 아니면 연착륙을 가정을 하면 네. 연준은 스무딩하게 자산을 계속 줄일 거고 미국 정부는 계속 돈을 풀어나가는 방향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거 다음 네. 그래프인데요. 이게 1970년도부터 미국의 재정 수지를 연도별로 가져왔습니다. 1월 달에 얼마 썼고 누적으로 줄어들거든요. 예. 근데 2020년이랑 20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어 썼어요. 예. 재정 적자를. 예. 근데 이 파란색 그래프 보시면 2023년입니다. 아하. 2023년도에는 뭐 문제가 생긴 거 없잖아요. 코로나 예. 때처럼 그렇게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예. 그 바로 위가 녹색 그래프가 금융위기 때인데 지금 금융위기 때보다 더 풀고 있어요. 더 풀고 있습니다. 재정. 예. 그래서 저는 예전에 재정 부양은 항상 시장이 문제가 생겼을 때 연준의 양적 완화와 함께 재정이 부양이 됐거든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2022년 말부터 풀렸어요, 재정이. 네. 근데 이번에 풀리는 거 보면 아무 문제가 없었고 단순하게 사람들이 성장률에 대해서 두나 우려만 하고 있었는데 예. 작년 말부터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린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몰랐던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나중에 결과로서 보고 있으니까. 네. 저는 물론 월별로 봅니다. 예, 근데 저도 사실 2023년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 그래프가 이렇게까지 내려갈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돈을 풀면서 재정을 부양을 시킬 줄은 몰랐어요. 근데 올해 상반기를 딱 놓고 보니까 연준은 긴축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정부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럴까 계속 고민을 했고 예.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사람들은 2022년 말에 경착륙을 모두가 우려를 하고 있었고 그거를 우려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연준은 돈을 푸는 그 뉘앙스를 계속 진측을 하는 계속 그 이야기를 계속 하지만 정부는 성장이 빠그라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빠그라지고 다시 살리는 게 싫은 거예요. 정확하게는 빠그라지기 전에 네. 부양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상반기 때 상저하고를 봤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금융위기급의 위기가 온다고 봤던 사람들이 사실 네. 여기서 좀 다 미스를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풀면서 이렇게 지금 뒤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었으니까. 네. 예.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상반기까지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 8월 달부터 보니까 상반기 때는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찍으면 그걸 그대로 다 풀었거든요. 그런데 하반기부터는 돈을 찍어서 돈까지 찍었어요. 국채 발행을 하면서. 근데 돈도 찍었고. 돈을 찍었는데 그 돈을 풀지를 않고 재무부의 현금 잔고에 계속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습니다. 재무부가 쟁여놓고 있다. 네, 그 돈을. 그게 지금 8월 달부터 시작됐습니다. 상반기까지는 국채를 찍어서 나오는 돈을 전부 다 인프라에 투자하고 네. 그리고 반도체에 투자하고 그게 미국의 지금 정부 스탠스거든요. 네. 그리고 과학기술에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빅테크 날라갔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 지금 뭐 예. 그런데 하반기 때는 국채를 발행을 하면서 돈은 찍었어. 돈은 생겼었는데 이걸 풀지를 않고 그냥 가지고 있어. 왜 그럴까요, 이거? 뭐 나중에 쓸 데가 있어 그러나. 네. 나중에 쓸 때가 저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하나는 요거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나중에 쓸 때가 있어서 그게 언제냐 하면 미국의 성장이 다시 사람들이 우려를 할 때. 지금 상반기 때만 해도 전부 다 성장률이 너무 높아서 문제였잖아요. 네. 너무 불장 이러면서.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상반기까지는 돈을 써도 기저효과가 물가가 빠지는 시기니까 돈을 써도 물가가 자극이 안 돼요. 근데 하반기는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올라가는 시기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기저효과도 안 그래도 올라가는데 돈을 여기다 써버리면 더 올라가. 물가 더 올라가 더 자극됩니다. 예, 그럼 사람이 예. 더 우려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하반기 때는 돈을 쟁여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언제 쓸까요? 언제 그러면 쓰느냐? 우리는 딱 답이 나왔어요. 물가가 기저효과가 사라지는 시기 더하기 미국의 성장률이 올라가다가 다시 빠지는 시기. 저는 그거를 2024년 1분기에서 2분기 사이라고 보거든요. 그 가장 이유는 뭐 물가의 기저효과는 전문가들이 요즘에 분석해 놓은 게 많아요. 그냥 저는 기저효과라만 놓고 봐도 이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 있잖아요. 예. 이게 보시면 세로 기준으로 네. 가장 높은 게 녹색, 가장 낮은 게 빨간색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MOM 0.3으로 나온다고 해서 그냥 향후 미래를 추정한 거거든요. 보시면 12월 23일 4.64가 나오고 예. 그 다음부터는 쭉 빠집니다. 네. 뭐 그거 MOM이 0.35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12월 달에 물가가 가장 높고 내년 1월 달부터는 물가의 기저효과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네. 그게 뭐 아무리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기저효과가 사라지니까 지금 뭐 12월 말에 4% 찍을지 5% 찍을지 6% 찍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가 고점이고 그 다음부터는 빠지는 시기가 나올 거다. 물가의 기저효과가 사라진다. 전년 대비. 네. 그게 올해 상반기도 그랬잖아요. 원래 상반기도 그랬다. 네. 그래서 그 지표가 12월이 꼭지라고 하면 12월 지표는 1월 달에 발표하거든요. 그러면 1월 달에 사실 나오는 물가가 꼭 그 가장 고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 11월 봐야 되고 12월 봐야 되고 내년 1월 봐야 되잖아요. 11월 달 이번 달에 나오는 거는 뭐 저는 좀 낮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12월이랑 1월 달에 나오는 지표는 물가가 분명히 높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사람들도 우려할 거 아니에요. 물가가 높게 나오면. 그때가 실질적으로 물가의 기저효과가 어떻게 보면 꼭지다. 그리고 성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애틀란타에는 클리브랜드에는 다 GDP를 추정을 하고 있지만 뭐 연준마저도 올해 3월 달에 미국의 GDP를 전망을 했던 거 대비보다 6월 달에는 미국의 GDP를 더 올렸어요, 전망치를. 그랬죠. 그리고 9월 달에는 또 올렸어요. 예. 네. 그럼 12월 달에는 올릴까 내릴까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성장률이 지금 계속 올리는 추세입니다. 이게 다시 낮추는 추세로 가야 성장률도 이제 꼭지를 받구나라고 사람 판단할 수 있거든요. 네. 저는
하반기 때 그 재무부가 돈을 쟁겨놓고 있고 이런 연준은 계속 긴축을 하고 있으니까 네. 성장률도 분명히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음. 그게 올해 12월 FOMC에서는 분명히 내년도를 전망하는 GDP를 지금 내년도를 연준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1.5% 정도 나온다고 미국은 지금 그 전망하고 있거든요. 연준은. 예. 이거를 뭐 1.8%, 2% 다시 올리는 방향이 아니라 1.2%, 1.1%로 떨어뜨리는 방향이 나면 물가의 기저효과도 사라지고 성장도 둔화 추세로 간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재무부가 그동안 쟁겨놨던 자금을 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우리는 주식을 볼 때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으면 주가는 빠집니다. 초반에는 좀 좋아하다가 초반에는 금리가 빠지니까 좋아하다가 그리고 디플레이션 우려가 좀 심해지면 이제 끝났구나, 시장 완전 끝났구나, 그 이제 마켓이 싹이 오는구나라고 모두가 우려를 할 때 저는 이 재무부가 쟁겨놓은 자금이 풀릴 거라고 봅니다. 어디로 풀릴까요? 그게 시중으로 풀리죠. 시중으로? 네. 어떤 경로를 어떤 통하든? 형태로든. 네. 그래서 그게 뭐 제가 타이밍을 맞출 수 없지만 1분기에서 2분기 사이일 것 같고 뭐 그렇게 보면 지금부터 한 1분기까지는 사실상 변동성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변동성 구간으로? 네. 사실 이번에 11월 달에 연준과 재무부에서 금리가 상승하는 거를 막아주지 않았다고 하면 더 샥이 왔을 거예요.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었잖아요. 근데 뭐 11월 달에 재무부에서 국채 발행량을 장기채를 줄인다라고 하고 연준도 FOMC에서 좀 도비시한 발언을 좀 하면서 금리가 좀 막히면서 증시가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저는 뭐 길게 갈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금리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고 증시도 여기서 더 업사이드로 올라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박스권에 갇히다가 이 성장에 대한 둔화 우려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우려를 할 때 우리는 또 비중을 실어야지 이게 저는 이때 우려를 할 때 실제로 연준 재무부의 돈이 풀릴 거기 때문에 네. 그때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 장은 그렇게 보고 그럼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쭉 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한테 어떤 시사점을 주시는 것은 예방 접종을 놔주신 거네요. 그때 좀 네. 힘든 상황이 있을 네. 수 있지만 사실은 조금 지나면 유동성이 나올 거다. 네. 그래서 내년-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 네. 1분기에서 2분기 사이라고 하셨나요? 네. 1분기에서 2분기 사이에 유동성이 좀 많이 그 사람들이 성장에 대해서 성장 둔화에 대해서 네. 우려도 하고 유동성이 풀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막 상승 탄력이 있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상승 탄력이 없다라고 하면 어느 작은 쇼크에도 좀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하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아니라 그 리세션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하락하는 경우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장이 반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 예.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미국은 계획 경제를 지금 경제를 계획하고 있고 그 계획하려고 한 자금은 비축을 해놓고 있다. 그 비축된 자금이 내년에 어느 순간에는 풀릴 거다. 그런데 그게 풀리는 시기가 1분기에서 2분기 사이에 풀릴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중간 점검. 네. 우리 양희신 님이 결국 재무부하고 연준은 절대 리세션, 경기 침체로 가도록 놔두지 않을 거란 의견에 동의. 네. 지금 그럼 양희신 님이 우리 선 과장님의 설명을, 비유를 제대로 파악하신 거 맞나요? 맞아요. 네. 오케이. 네. 그 다음 아르고스님. 한국 시리즈 재밌는데 선 과장님 의견도 들어야 하고. 지금 코리안 시리즈 하고 있구나. 저희 한국 시리즈 못지않은 야, 이 지금 와중에 내용을 그래도 전달해드리고 1000명 있습니다. 넘게 지금 이걸 보고 계셔 지금.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예. 일이죠. 그래서 제가 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걸 이제 그래프로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예. 여기 말로 설명하면 잘 모르거든요. 근데 요 부분도 하나만 더 읽고 가죠. 네. 살려주의소님이 네. 리세션을 막으려면 이 타임갭 때문에 시차 때문에 이미 돈 풀기 시작했어야 함. 네. 이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그 얘기 맞아요. 이 말씀도 맞죠? 맞아요. 네. 그래서 1분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대거 풀리는 게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대거 풀리는 네. 게 비축해놓은 게 거의 1조 달러입니다. 1000조. 우리나라로 네. 1000조 정도. 그 돈이 대거 풀리는 게 1분기에서 2분기 사이라고 보고 있고, 그 사실상 11월 달부터는 네. 이제부터는 조금씩 풀릴 거예요. 연준이 가지고 있는 예, 장고가. 예. 왜냐면 왜냐하면 1, 2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연말이라. 연준이 근데 그 얘기는 그 재무부에서 그 얘기는 했습니다. 풀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돈을 8천억 달러 정도 지금 쟁여놓고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추가적으로 쟁기지 않을 거다라고 재무부에서 말을 했어요. 네, 네. 그럼 결국은 국채 찍어서 들어오는 돈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찍어서 들어오는 돈만큼은 그냥 그대로 풀겠다. 지금 그 스탠스로 이미 말을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오케이. 지금 8천억 달러 요거는 네. 지금 당장 풀진 않을 거다. 아. 이거는 1분기 말은 돼야지 우리는 풀 거다. 라고 말을 했지만 1분기 말이랑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그 매크로 시나리오랑 비슷해요. 근데 이 매크로 악재가 만약에 좀 더 앞으로 당겨진다. 그럼 1분기 전에도 풀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래서 야, 진짜 8천억 달러면 많이 쟁였다. 그거 한동안 그거를 한때야 몇 달 만에 줄였어요. 몇 달 만에 챙겼어요. 간당간당 했는데. 네, 그 6월 달에만 해도 400억 달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7, 8, 9, 10에 예. 어마어마한 국채를 발행을 하면서 네. 우리는 국채 발행 때문에 완전 작살 났잖아요. 그러이 금리가 그리 뛰지. 그렇죠. 그래서 국채 이 수익률이. 정도 작살 나면 살려줄 거라 생각했는데 안 살려주더라고요. 네. 안 살려주더라. 네, 이 정도는 너희 살 수 있잖아. 이 정도? 그러다가 11월 달에 살려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돈 풀어서 살려준 게 아니라 일단 말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내년에 우리 4분기나 내년 1분기에는 장기채 발행 많이 안 할 테니까 금리 너무 걱정하지 마. 근데 말로 하는 거는 약발이 오래 안 갑니다. 그러다가 우리 또 파월 형이 또 대도하는 그 잠재 성장률 맞아요. 예. 드립으로 오, 잠재 성장률 아시네. 잠재 성장률 드립으로 또 시장을 안심을 시켜버렸잖아요. 네. 잠재 성장률이 올라가면 그렇게 긴축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 다 말로 하는 말로. 말로 하는 건 오래 못 갑니다. 네. 몸으로 보여줘야 돼. 알겠습니다. 아니, 돈을 풀어야 올라가지. 네. 돈 풀게 뉘앙스 하잖아요. 안 올라가.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막힙니다. 요즘 집에서 경험해봐요. 와이프한테 뭐 내 말 돈 많이 벌어올게. 보이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랑 똑같아요. 근데 말로 하는 것도 타임 효과가 체험을 또 있지만 공개해 주시니까 저희가 그 약발이 저는 그래도 11월 그러니까. 달까지는 네. 가지 않을까 하는데 받아들이게 되네요. 아, 네. 근데 그건 희망이긴 해요. 11월까지는 그 약발이 먹히기를. 네. 막 먹히기를. 이제 전무부와 그 연준의 말발에 대한 약발이. 예. 근데 이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덧붙이시면서 1, 2분기 사이라고는 하셨지만 뭔가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면 그 전 일찍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네. 하셨으니까 네. 이게 꼭 시기를 1, 2분기 사이로 이제 시청자분들이 그럴 판단하시기보다는 필요. 예. 네, 사실 그쵸. 그걸 어떻게 판단했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 페이지가 중요합니다. 네, 네, 그 내용 지금부터 한번 네. 함께 보시죠. 파란색 그래프와 빨간색 그래프를 가지고 왔어요. 네. 파란색 그래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연준의 지급 준비금. 지급 준비가. 네. 빨간색 그래프는 영래포. 이 두 개의 흐름을 보시면 영래포는 많이 줄었네. 2022년 초반이 첫 번째 노란색 동그라미거든요. 예. 이때 영래포 자금이 대거 유출되면서 지급준비금 자금이 대거 유출되면서 영래포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빨려 들어갔다. 네, 시중의 유동성이 많이 무너졌어요. 그 2022년도로 작살났잖아요. 증시가. 2022년부터 장이 꺾였죠. 네. 그런데 2023년에도 계속 양적 긴축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파란색 그래프가 안 움직이잖아요. 지급 준비금이. 네. 연준이 계속 긴축을 하는데도 이 지급 준비금이 안 내려갑니다. 그 메커니즘은 어떻게 되는 그 거죠? 메커니즘이 이 영래포가 떨어지면서 그 양적 긴축을 다 받아준 거예요. 하하. 그러면 이 빨간색 그래프가 떨어지는 거는 시중의 유동성이 크게 줄어드는 게 아니거든요. 순 유동성이. 이 파란색이 무너져야지 무너지는 건데 빨간색이 무너진다고 하는 거는 빨간색은 연준에 이렇게 박아놨던 돈이 영래포에 영래포 자금이니까. 네. 그 그게 연준이 뭐- 이때 그래서 연준 위원 중에 한 명이 얘기를 했어요. 영래포 계좌도 우리는 언제든지 지급 준비금으로 끌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적정 지급 준비금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지급 준비금은 요만큼 있지만 영래포는 이만큼 있지만 양적 긴축을 할 때 이 영래포 자금으로 양적 긴축을 다 받을 수가 있다고 하면 지급 준비금이 빠지지 않으면서 시중에 있는 전체에 있는 그 잉여 자금들은 우리가 없앨 수 있다. 그러면 마켓에 크러쉬를 안 주면서 전반에 깔려 있는 잉여 자금들 중에서 영래포 자금을 소진시킬 수 있다. 라는 거를 그 연준의 위원 중에 한 명이 논문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쉽게 풀면은 연준이 양적 긴축을 한다. 네, 제 일감이 연준이 돈줄을 쪼은데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갖다가 빨아들이겠대. 네. 헉 했는데 괜찮아. 별로 표도 안 나는 영래포 자금에서 네. 영래포 규모가 줄어드니까 네. 시중에서는 그렇게 유동성 줄어드는 그걸 체감 안 할 거야. 네. Don't worry. 네, 맞아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이 빨간색 잔고가 0이 되어야지 그 다음부터 다시 계속 QT를 하면 파란색이 줄어들 거고 그러니까. 네, 빨간색이 0 될 때까지 우리는 안심해도 된다거든요. 결국은. 이 빨간색 0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요? 연준이 지금 어떻게 제가 몇 주
지금도 지금 한 1.3조 달러 남아 있습니다. 1조 3천억 달러. 네. 근데 큐티는 950억 달러 정도 하거든요. 매달. 월. 네. 그리고 국채 발행은 4분기 때 단기채를 4천억 달러. 그리고 내년 1분기 때 또 4천억 달러 할 거예요. 그럼 8천억 달러에 큐티 950억 달러를 한 5개월 정도 하면 뭐 3천억 달러 하잖아요. 그러면 내년 1분기 되면 이 빨간색이 그 0으로 앵꼬 납니다. 영래포는 거의 네. 앵꼬라니. 잔고가 0이 됩니다. 그렇죠. 그거죠. 예. 죄송합니다. 잔고가 네네. 0이 됩니다. 네. 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지급 준비금이 그때부터 이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지급 준비금이. 네. 그래서 시장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전망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년 2분기 정도 되면 연준은 양적 긴축을 멈출 거다라고 요즘에 전망하고 있어요. 네. 아. 그래서 양적 긴축도 많이 멈추고 2분기 때 성장 둔화될 때 재무부가 쟁겨놓은 현금 잔고도 막 풀면 시장 좋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또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건 또 그 효과는 얼마나 갈까? 근데 이거는 돈을 푸는 거니까 효과가 있죠. 어느 정도 지속성은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말이 아니고 진짜 이게 진짜 이게 양적 날아간다는 긴축 거. 중단, 네. 금리 인하가 뭐 문제가 생겨서 인하하는 게 아니라 네. 금리 인하 그리고 재무부가 쟁겨놓은 현금 잔고를 시장에다 방출. 이건 다 돈이랑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금리에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금리 인하해주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살 거예요? 금리 만약에 지금 뭐 4%, 5% 대출하는 걸 2%로 다시 대출해준다고 하면? 올라가지 않을까요? 우리 거기다 대고 돈도 막 만두를 빌려주겠다고 해요. 막 원래 LTV가 40%였는데 뭐 50%, 60%로 올라간다. 그러면 조금 다들 조금 야금야금 네. 조금씩 네.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어, 기본적으로 돈이 풀리고 금리가 인하가 되면 시장은 그렇게까지. 근데 이거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내년 상반기까지 크게 뭐가 부러지는 거 없이 그냥 성장 둔화가 생기면서 발생했을 때 이게 말하는 연준이 연착륙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연준과 재무부가 이렇게 하면 실제로 소프트 랜딩, 마일드 리세션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뭔가 하나 무너진다. 제가 보고 있는 가장 리스크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이 리스크가 사실상 제일 리스크인데 이게 이 하이힐드가 만기가 되는 것들을 우리는 다 이렇게 연도별로 집계를 할 수 있거든요. 하이힐드 채권이라고 한 거면 미국의 그 정크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들. 그러니까 트리플 B 밑에 있는 네. 것들, 더블 B부터 이제 C 등급, D 등급 애들. 네. 이게 2024년도에는 만기가 거의 없었어요. 금년에는 네. 근데 2023년부터 늘어납니다. 만기가. 만기가 네. 만기 도래하는 거. 만기 도래하는 네. 게 이거를 누가 받아주느냐. 만약에 이게 롤오버가 안 된다고 하면 이건 디폴트 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받아주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수준으로 안 받아주고 저 위에다가 나는 이만큼 싸게 사겠다고 그렇게 뒤에 매수를 대놓고 있어도 이런 기업들은 못 버팁니다. 고금리를. 그렇기 때문에 2024년 상반기까지 연준의 양적 긴축 중단 그리고 금리 인하도 뭐 첫 번째 시행이든 두 번째 시행이든 시행 이런 시장에 안도감이 없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 전까지 만약에 이 안도감이 못 준다라고 하면 네. 이쪽 부분에서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예. 그러면 이게 발작이 되면 이거는 파생되는 효과가 크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상업용 부동산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상업용 부동산들은 시장에 큰 포션이 아니거든요. 네. 금액 자체로 놓고 보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그냥 은행에서 단순하게 대출해주는 상업용 부동산들이기 때문에 네. 문제가 돼도 파생되지 않는데 이런 하이힐드 채권들은 하나가 무너지면 두 개 연쇄적으로 계속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무너지게 해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에도 하이어포 롱거를 계속 유지를 하겠다라는 연준의 그 립 서비스는 저는 립 서비스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이런 것 때문이라도 지금 더 강하게 말하고 내년 상반기 때 빨리 끝내는 게 연준이든 재무부든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미래 연착륙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는데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돈 안 든다고 우리 또 저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어제 또 그렇죠? 립 서비스 차원이 아니고 어제는 그냥 세게 얘기했죠. 드립으로 그냥 뭐?
필요하다면 추가 긴축이 네. 필요하다고 적절하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하는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왜냐하면 시장이 너무 빠르게 금리가 5%까지 올라가다가 3일 만에 4.5%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 이 10월 31일, 11월 1일고 FOMC 이틀 할 무렵에는 10월 달에 장이 아작이 나니 네. 괜찮아. 잠재 성장이 좀 올라간 것 같아. 중립금리도 좀 올라간 것 같고 우리 뭐 이렇게 좀 성장률 수치 높고 뭐 고용지표 막 뜨끈뜨끈하다고 우리 또 추가 긴축 안 할 수도 있으라고 해서 살짝 네. 장 돌려놨더니 또 11월 들어서 또 장이 또 너무 내달리니까 맞아요. 네. 필요하면 우리가 또 주저없이 아주 그러니까 그 형도 연준의 말을 너무 무시하는 것도 안 되고요. 근데 너무 시장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게 말을 하면 좀 천천히 때려줘야 되는데 뭐 한마디에 급등해버리고 한마디에 폭락해버리니까 이런 변동성에 투자가 진짜 어렵거든요. 네. 그 연준도 전 연준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현재 상황만 생각하면 미국 10년물은 4.3에서 5%도 움직이는 걸 원하는 것 같아요. 네, 네. 10년물이 네. 여기서 더 올라가기도 올라가는 것도 안 좋아하고 더 내려가는 것도 안 좋아하고 그럼 결국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4.5나 4.8에서는 브레이크를 겁니다. 네. 4.5 정도까지 떨어지면 야 너 너무 빨리 달려가는 거다. 4.8까지 올라가면 야 너무 걱정하지 마. 이걸로 브레이크를 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스탠스만 놓고 보면. 네. 그게 뭐 일단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밴드라는 게 지금 제가 이렇게 본다고 해서 뭐 내년에도 그렇게 뭐 후년에도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아니지만 현재만 놓고 보면 그 정도 밴드에서 뭐 브레이크든 엑셀이든 밟아줄 걸로 보고 있고요. 이 그래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그래프인데 뭐 말만 설명드릴게요. 이 파란색 그래프가 미국 재무부의 현금 잔고입니다. 현금 잔고. 네. 와, 쭉 급격히 올리잖아요. 늘었다. 급격히 네. 늘었어. 네. 이거 이게 6월 달이거든요. 2023년 6월 달. 네. 거의 0에 가깝잖아요. 근데 이거를 거의 몇 개월 만에 이만큼 지금 올려놓은 상황에 하는 거 보면 미국은 아무 이유 없이 이러지 않거든요. 미국은 국채를 발행할 때도 다 계획을 발표를 하고 돈을 어디에 쓸지도 다 계획을 발표를 하고 뭐 물론 우리나라도 똑같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의회부터 해서 다 협상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 코로나 같은 그런 위기가 아니라고 하면. 그래서 저는 이 파란색 이 돈이 언제 풀릴지가 가장 중요한데 제가 생각하는 내러티브만 말씀드리면 네. 물가의 기저효과가 사라지는 시기 그리고 모두가 성장의 둔화를 우려하는 시기가 물가의 기저 효과가 사라진다. 그러니까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은 인플레가 수치가 떨어진다. 다시 떨어질 꼭지를 때. 찍고 다시 떨어진다. 꼭지를 찍고 떨어질 때. 네.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지금 그러니까 풀어도 물가를 자극 안 하는 거죠. 풀어도 자극 안 네, 한다. 네. 그러니까 성장은 둔화되고 네. 오케이. 그게 내년 상반기일 가능성이 좀 네.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내러티브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저가 생각하는 가정은 지금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미국은 지금 이 인프라와 칩스와 사이언스 쪽에서 지금 돈을 많이 집행을 하고 있다. 칩스, 네, 이게 반도체. 반도체. 네, 이게 왜 이쪽으로 집행을 하면 근데 미국이 원래 옛날 책들 보시면 경제학 책들 보시면 미국의 재정 확장은 무조건적으로 인플레를 유발시킨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번 재정 지출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이번 재정 지출은 지출이 아니라 재정 투자라고 보고 있고, 재정 투자. 네. 왜냐하면 이런 특정 섹터에 돈이 들어갑니다. 개인들 계좌에 돈을 꽂아주거나 네. 어설픈 바이오 기업들 막 조만한 바이오 기업들한테 돈을 그냥 뿌려주는 효과가 그렇게 하면 인플레가 자극이 되는데 미국이 지금 육성하려고 하는 산업들 반도체 그리고 그 IT 그리고 과학기술 그리고 이제 이런 인프라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미국의 제조업은 더 강해지고 미국의 빅테크 쪽으로 돈이 더 갑니다. 네. 돈 많은 사람은 10억 있는 사람이 100억 있다고 해서 밥을 더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인플레 안 올라가거든요. 근데 돈 100원 있는 사람한테 1000원 주면 인플레 올라갑니다. 그렇죠. 네. 근데 미국은 지금 전자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00억 있는 애한테 1000억, 1조까지 더 몰아주는. 왜냐하면 미국의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올라가면 그 주식만 올라가도 미국의 성장률은 올라가거든요. 나머지 애들이 죽쓰고 있어도. 과거에는 금융위기나 이런 거 왔을 때는 전반적으로 다 올려서 시장 전체가 다 불장으로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요 특정 섹터에 돈을 꽂아줘서 올리면 성장은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장 마켓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 주식시장도 크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지수 전체로만 놓고 보면. 요즘 그렇잖아요. 네. 시총 상위들 보면은 1%에서 어떤 놈은 3%도 올라가고 네. 한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 보면은 순서가 빠르잖아.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이렇게 테슬라, 엔비디아 내려와서 쭉 보면은 얘는 1% 오르고 얘는 3%나 오르고 네. 그랬는데 나스닥 지수는 0.4%. 네. 그럼 나머지 애들은 뭐예요? 죽 쓰는 거죠. 그 나머지 애들은 많이 빠지는 거죠. 많이 빠지는 거 네, 아니야? 네. 그게 저는 계속 지속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네. 이게 미국은 이미 육성 산업 기업들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런 기업들을 더 키우면 결국은 거기 관련된 제조업체들이 뭐 인도네시아, 뭐 신흥국 쪽에 나가 있는 기업들이 다시 미국으로 제조업 다 들어오게 되면 네. 지금 미국이 사실상 서비스가 중심이 되고 있는 나라였지만 다시 제조업으로 부활을 시키려고 한다는 생각을 좀 많이 받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투자를 하면 실질적으로 인플레가 크게 자극되지 않고 만약에 이번에 미국이 연준과 잘 협작을 해서 정부가 연준과 협작을 해서 노랜딩을 연착륙을 만들어내면 1990년대 그 레이건 시대 그리고 그 클린턴 시대 그때처럼 한 10년간 대호황을 누릴 수 있어요. 네. 그때도 인플레가 심했는데 인플레를 잡으면서 재정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2000년도까지 199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미국이 S&P 기준으로 보면 거의 한 10배 이상 올랐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IT 버블이라는 걸 만들어냈죠. 2000년대. 그래요. 네. 그 정도 버블. 그래서 그 버블을 판단을 할 때 저도 그때 방송에서 그랬어요. IT 버블 때 버블의 밸류에이션을 놓고 지금이랑 계산을 하면 안 맞다. 다른 시대랑 비교해야 된다. 이건 너무 과하다. 이거는 뭐 시장이랑 아예 맞지가 않다. 저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게 미국의 시장이 뭐 무조건 막 불장으로 올라간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상반기 때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고 미국이 이거를 성공을 한다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지. 네. 성공을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아까 하이힐드 리스크도 있었고 예. 갑작스럽게 뭔가 터지거든요. 이런 고금리에서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우리 네. 지금 시청자분들이 잠시 헷갈리셨거든. 우리 성 과장님 방송을 몇 번 보셨던 분들은 아까 채팅창에도 그러시잖아. 야, 우리 한국의 닥터 둠인데 닥터 둠. 오늘 약간 톤이 아닌데 하셨는데 뒤에 저는- 오니까 역시 그 닥터 둠이 뒤에 색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시장을 전망하냐고 하면 네. 우리 모두 금융 위기가 언제 닥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속에서 살면서 지금 시장은 이게 위기가 금융 위기의 그 느낌을 가진 연착륙 유도.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두려워하는 시장은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이제 사라지는 시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양적 기축 종료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 그리고 다시 돈이 이제 더 이상 긴축을 하지 않고 이제 풀리는구나. 미국이 지금 돈을 풀기 싫어서 안 푸는 거 아니거든요. 물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안 푸는 거지. 내년도에 물가를 잡는 방법은 다양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이런 조그만한 기업들 있잖아요. 그 중소 영세업자들 이런 애들이 못 올라가고 네. 대기업이 올라가면 물가가 자극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은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온다. 마녀주님은 아슬아슬한 연착륙? 퀘스천마크 붙여주셨고 브릿지님은 돌다리도 두드려야 할 영역들이 너무 많아요. 상 과장님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네. 그 와중에 우리 또 김열미 위원이 또 들어오셨네. 또 지금 오, 떡볶이 먹고 반가운 있다고 막 분께서. 자랑하시네. 열미 위원님 좋아요는 누르셨죠? 저희 아마 누르셨을 거예요. 항상 눌러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이셔서. 네. 뭐 일단은 저도 뭐 이따가 또 앞에 좀 말씀 못 드린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분명히 위험한 시기는 맞습니다. 제가 저도 상반기 때 위험한 시기라고 분명히 봤었고 그게 은행 위기로 분명히 미쳤고 그런데 그 은행 위기를 더 확대되지 않도록 연준은 거의 뭐 며칠 만에 봉합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랬죠. 네. 사실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갖다가 토요일 일요일 날 일을 네. 처리를 해버리더라고. 그쯤에서 그냥 끝나고 좀 터지고 다시 그냥 반등시키면 되는 거였는데 일단 그거를 그렇게 봉합을 시켜서 막아버리면서
이건 이제 길게 가는 겁니다. 길게. 예, 예. 저는 그래서 차라리 경착륙이 오면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한 아이디어는 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근데 경착륙이 안 올 수 있잖아요. 안 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도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날아간다 이게 아니라 IT 버블 때 보면 닷컴 버블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경착륙이 아니었어요. 그냥 버블이 꺼지는 거였지. 나머지 금융위기 뭐 코로나 팬데믹 이런 것들은 다 위기였어요. 경착륙. 네. 그리고 채권 대학살 이런 거 다 위기였는데 IT 버블은 그냥 가격이 빠지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IT 기업들만 빠졌어요. 가치주들은 안 빠졌어. 가치주들. 네네네. 그러면 가치주 들고 있는 사람들 그때 돈 벌었어. 그리고 부동산 들고 있는 사람 돈 벌었어 그때. 그러니까 위기가 아니죠. 그런 버블이 빠졌. 근데 우리는 주식 하는 사람들은 나스닥이 빠진 걸 보니까 위기라고. 그때 90% 빠졌거든 나스닥. 아. 근데 저는 앞으로도 이런 버블은 충분히 꺼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 지수의 그 대장주 종목들 있잖아요. 예. 그런 종목들은 버티지 않을까. 그게 지금 왜냐하면 그게 미국 정부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계획 경제고 미국 정부는 내년 선거도 그렇고 앞으로도 있는 그 성장률이 경착륙으로 가는 거는 누구도 원하지 않거든요. 그 경착륙이 갈 수 있을 거라고 미국 정부도 우려를 하니까 현금 잔고에다 돈을 쟁겨놓고 있는 거고 그걸 지금 내년에 쓰려고 지금 이제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고 연준의 목표는 물가를 잡는 거니까 물가를 하루라도 빨리 잡아야 된다. 왜냐하면 2024년부터는 이제 하이힐드 만기들이 도래한다. 그 하이힐드 만기는 채권 시장에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나올 수 있다. 그 전에 금리를 떨어뜨리지 않으면 그리고 시장에 안도감을 주지 않으면 이 수많은 하이힐드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것 때는 연준이 못 막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때 만약에 하이힐드도 터졌는데 물가도 안 잡혀 있다? 그럼 돈도 못 풉니다. 그러면 이번 정부 완전 망하는 거거든요. 그럴 바에는 타월이 지금 11월 달에 세게 얘기해주고 야 너 가지마 더 가지마 내년 1분기까지 우리가 좀 세게 해서 어떻게든 잡아볼 테니까 네. 그 내년 1분기 때는 실질적으로 물가에 대한 기저효과가 분명히 빠질 거고 저는 미국의 이런 재정 투자 이런 방식은 분명히 물가를 자극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했던 재정 부양은 그때도 막 네네. 천조 막 해가지고 막 찍어줬잖아요. 네. 그거는 개인들 계좌에다 찍어줬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버블이 나오고 인플레가 나온 거예요. 버블과 인플레가 네.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근데 지금 같은 재정 투자는 어마어마한 버블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제 미국의 성장을 점진적으로 만들어내는 거고 인플레를 크게 자극하지 않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성 과장님 말씀 중에 제 네. 귀가 쫑긋해진 대목이 무분별한 재정 지출에서 네. 지금 재정 지출이 아닌 재정 투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용어를 쓰는 경우가 지금 없더라고요. 아직까지 미국은 지금 재정 투자라는 하고 용어는 있다. 제가 아주 생소한데 아. 네. 피스컬 익스펜디처가 아니고 피스컬 인베스트먼트가 네. 되네. 네. 그런 상황이면은 정말 바라기는 네. 어릴 때부터 미국이란 나라에 대한 어떤 다소 환상을 갖고 우리가 자라기 쉬운데 아직까지 그 미국이 그 총기가 있고 네. 미국의 아메리칸 그 스피릿이 살아 있어서 네. 지금 말씀하신 투자의 개념으로서의 재정 확대가 이루어져서 세상 망가뜨리지 않고 네. 잘 치료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네. 그러는 와중에도 어디나 할 것 없이 한 자리 해먹고 있는 저 정치인들의 생각은 지극히 말초적이어서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걱정되는 면도 있는데 연준의 양적 완화와 무분별한 재정 부양은 전 세계의 성장률을 끌어올립니다. 전 세계의 지수를 다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미국의 재정 투자를 하기 위한 채권 발행 이런 부분들은 미국의 성장률을 끌어올리지만 그 주변에 있는 신흥국들 그리고 네. 좀 소기업들 이런 애들은 좀 힘들 수 있어요. 당분간. 네. 왜냐면 그쪽으로 돈이 안 가거든요. 그리고 그쪽에 있는 돈을 더 가지고 오거든요. 네.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뭐 이머징 쪽 채권을 사겠어요? 미국 채권을 사겠어요? 이머징 채권 팔고 미국 채권 사지 않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미국 쪽으로 돈이 다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혹시 성 과장님 네. 이렇게 여쭤보면 성 과장님 비유는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또 이 천조국 미국의 또 정가의 보도가 지살라고 네. 남들을 아작을 내요. 네. 과거에
우리도 당해봤고 그 가능성 하나 하고 네. 그 다음에 미국도 뭐 돈을 풀겠다고 하지만 미국 아니라도 지금 계속 지금까지 해왔듯이 돈 풀기 이 외발 자전거 돈 풀기 이거 중단하면 나자빠질 애들이 좀 있잖아요. 많죠 지금. 네. 니폰 까라 네. 중거 일본. 마대 맞아요. 네. 예. 이쪽도 계속 풀어제낄 거 아닌가요? 풀죠. 예. 재정은 지금 저는 이게 약간 미국이 재정을 풀기 시작하면서 유럽 지금 다시 시작됐다고 보고 있어요. 네, 네. 모든 국가 우리나라 풀고 있잖아요, 사실. 네. 우리나라 풀고 있습니다. 금리는 올리지만 문제 될 때 풀어주잖아요. 근데 그게 많이 풀어주냐 적게 풀어주냐 그걸 어디에 풀어주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을 좀 내보면 2023년 하반기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한 달, 두 달 정도 남았는데 인플레이션 기저효과, 재정 부양 이런 부분들은 지금 돈이 지금 크게 안 풀리고 있다. 재정이 상반기 때 엄청 풀렸는데 하반기 때 별로 안 풀리고 있다. 가장 큰 이유가 하반기 때 돈을 풀어버리면 물가를 자극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 성장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지수가 잘 못 갑니다. 네. 네. 그래서 하반기 때는 저는 사실 지수가 좀 그 어느 수준에서 막힐 거라고 좀 저 개인적으로 보고 있었고, 근데 네. 11월 달에 좀 이제 호재성 발언들이 좀 나오면서 올라가고는 있지만 결국은 박스권에서 보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 둔화까지는 오케이. 근데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이 우려가 확대될 때 미국의 그 재무부 현금 잔고가 선제적으로 풀리면서 이 침체 시기는 또다시 이어질 거다. 그럼 침체에 베팅한 사람들은 다시 또 손실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침체 시기 때 너무 그 피어 쪽에 너무 가 있지 말고 그때는 좀 냉정하게 시장을 한번 봐보자. 돈이 네. 제대로 풀리고 있는지 안 풀리고 있는지 좀 체크를 한번 해보자. 풀리고 있으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아하. 정부에서 지금 몰래 풀고 있다. 연준은 안 하고 있지만. 기준점까지 딱 이제 네. 마련을 해 주셨네요. 그래서 네. 이 합작으로 우상향에 대해서 전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연착륙. 그런데 그냥 올해 상반기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장보다는 네. 울퉁불퉁할 것 같아요. 울퉁불퉁하게. 돈 풀려면 채권 찍어야 되거든요. 네. 채권 찍을 때 또 우려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 시장은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은 박스권을 만들어내지만 이런 것들은 울퉁불퉁한 정도를 만들어내지만 연준과 재무부의 계획 경제가 실패를 해버리면 돈 찍다가 갑자기 뭐가 터져버렸어. 아니면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갑자기 하이힐러 터져버렸어.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시나리오가 좀 다 반대로 갑니다. 그러면 한번 맞게 시작이 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항상 좀 고민을 하고 좀 대응을 잘 알겠습니다.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까지 아주 깔끔하게 이제 정리를 해주셨는데 또 모처럼 열매 의원님께서 오셔서 사실은 과장님께 질문을 아까 한 가지 질문? 던져주신 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네네. 내용도 좀 간단히 짚고 저희 1부 마무리하면 네. 어떨까 싶은데 채권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신가 봐요. 그래서 미국, 한국 국채 투자한다면 듀레이션 어느 정도를 좋게 보시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살포시 남겨주셨습니다. 이거 방송 끝나고 또 댓글도 한번 달아드릴게요. 근데 네. 올해만 놓고 보면 전 말씀드렸지만 밴드를 4.3에서 5 사이에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트레이딩을 한다고 하면 그 사이에서 좀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내년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물가가 잡히고 하면 실질적으로 금리가 지금 5% 수준이면 낮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미국 채권은 미국 S&P랑 비교를 해도 미국 국채는 저평가였던 적이 없습니다. 과거 500년 동안 항상 고평가였어요. 왜냐하면 누구나도 다 사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 물려도 괜찮습니다. 근데 레버리지로 물리면 힘든 거죠. 예. 물려도 언젠간 고평가로 간다니까요. 네. 미국 국채 12% 하면 내가 손실 보였지만 국채라고 하는 거면 결국은 언젠가는 다시 금리가 빠질 수 있는 거고 만기까지 보유를 하면 그 채권에 대해서 원금은 보존되는 상황이잖아요. 내가 5%에 샀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 너무 낮게 샀으면 좀 지금 힘들 수 있겠지만 일단 투자에 대한 개념과 자본 차익에 대한 개념과 이자 수익에 대한 개념을 좀 잘 구분해서 투자를 하면 괜찮다고 보고 있고 저는 밴드는 지금 4.3에서 5 정도 보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제가 너무 채권을 좀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3%에서도 좀 그랬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시장을 보고 있었던 좀 매크로 환경에서는 그때는 금리가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은행에 대한 리스크도 있었고. 네. 그리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연준 다 봉합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밴드가 박스권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 박스권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 밴드는. 그래서 저는
뭐 3%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3% 아래로도 뭐 지금 당장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채권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는 우리 성 과장님하고 이거 방송 여러 이제 벌써 이제 오래 돼가지고 1년 된 것 같습니다. 꽤 됐죠. 성 꽤 뵙고, 됐어요. 예. 꽤 됐는데 오늘 뭐랄까 평소 대비 네. 설명이 아주 쉽고 명쾌하고 잘 들어오게 해가지고 괜찮았습니까? 네, 저는 아주 그거 좋았어요. 좋았는데 그러나 네. 이제 가셔야 될 시간이고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지만 우리 인포맥스 라이브 시청률 폭등을 위해서 네. 그 뭐 딴 거 있습니까? 뭐 지금 이 김열미 의원은 채권 얘기하셨는데 아, 네네. 당신의 운명을 바꿀 뭐 당신의 노후를 책임질 두 종목만 위에 안 될까? 안 돼요. 한 종목도 모르겠습니다. 나 왜 이게 안 될까? 이거 아무도 안 느껴와. 실패. 낚시 실패. 요 노란 맞지? 중소기업 중앙회 그 성과장의 두 종목 이렇게 썸네일도 아마 이거는 지급 준비금과 기본 TGA. 10만 아 이렇게 딱 따라와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 저는 오늘도 유동성으로 실패했습니다. 시작해서 유동성으로 끝나는 거에 이번 긴축 사이클의 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공부하시고 네. 이거 공부하면 나중에 많은 도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기를 잘 읽고 판단할 수 있는 것도 큰 무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재영정님이 아까 종목 하나 발굴하셨네. 앵커 사라 하셨다고. 아, 오늘 아주 인상적인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짚어주셨는데 네, 오늘 또 일부 이렇게 저희 꽉 네. 채워봤고요. 네. 브릿지님의 성 과장님 해설 정말 최고입니다 라는 말씀과 그래요. 함께 우리 과장님 보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부 이 시간은 성상현 중소기업중앙회 금융투자실 과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